이번 비디오에서는 협상의 기술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파를 하겠습니다. 그 협상은 사실 저도 공대 교수가 무슨 협상의 기술을 하게 됐느냐. 저도 랩을 한 30년간 운영하다 보니까 팀원들하고 협상을 해야 될 일이 왕왕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무작정 우격다짐으로 하다가 협상에 관한 책을 보고 많이 느낀 바가 있어서 제가 그걸 정리했고 그거를 또 중소기업 사장단 모임에 가서 발표도 하고 했는데 이제 이것을 세상에 좀 알려드려야 되겠다. 이미 책을 보고 이런 분야의 전문가들은 제가 하는 얘기가 뻔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처음 접하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요구, 욕구 말이 비슷한 것 같은데 상당히 다르죠. 협상에 탄생한 미국에서는 협상에 임하는 사람이 하는 요구를 포지션이라고 합니다. 저도 포지션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로봇에서 포지션, 오리엔테이션인데 그 포지션하고는 어감이 다르죠. 여기는 협상에 임하는 사람이 하는 요구를 포지션이 하는데 물건을 사서 한 개당 2만 원에 달라고 요구했다면 2만 원이라는 포지션을 택했다는 의미입니다. 한편 이 욕구는 interest는 이 말 속에는 이해관계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욕구란 이해관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제일 원칙은 요구에 얽매이지 말고 욕구를 찾아라. 그 사람이 지금 입으로는 이 요구를 하지만 저 사람이 숨어있는 욕구가 뭔가 이걸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 그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협상을 할 때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가 바로 상대방의 욕구가 아닌 요구에 자꾸 초점을 맞춘다는 거지. 요구는 겉으로 드러나지만 욕구는 마음속에 내재되는 경우가 많다. 혹자들은 이렇게 말해주죠. 아니 얘기도 안 한 거는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심독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은 그 요구하는 포지션 이면에 있는 그 욕구를 알아내야만 협상이 잘 된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만 매달리다 보면은 자칫 상대방의 욕구를 읽지 못하는 실수를 범하게 된다. 예를 들어 목이 말라 시원한 청량음료를 마시고 싶은 사람이 당신에 가서 콜라 한 병 주세요 했다고 치자. 콜라를 달라는 것은 그 사람의 포지션, 요구입니다. 그런데 마침 우리 가게에는 콜라가 다 떨어졌다면 당신은 만일 그 요구에 초점을 맞춘다면 콜라가 없습니다 하면은 협상은 거기서 끝나고 말죠. 하지만 이 경우 그 욕구는 무엇인가? 결국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시원한 청량음료 하나 마시고 싶은 거죠. 만일 당신이 그 사람의 욕구에 관심을 가진다면 콜라가 없습니다라고 끝내지 않고 시원한 사이다도 있습니다. 나는 그 욕구를 자극할 것이다. 아마도 그 사이다로도 충분히 목을 추울 수 있기 때문에 기꺼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협상이 타결이 되는 것이다. 사람은 보통 어떤 욕구를 만족시키고 싶을 때 한 가지 방안만을 생각하고 그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실제로 욕구를 만족시킬 방안이 단 한 가지 뿐인 것은 거의 없다. 갈증을 해소시켜줄 음료수가 콜라만 있는 게 아니듯이 말이죠. 당신이 만일 상대방의 욕구를 알고 그 욕구를 만족시킬 다양한 대안을 생각하고 제시한다면 상대방은 구태여 처음 요구를 고집하지 않고 당신이 제시한 대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창조적 대안, 크리에이티브 옵션. 자, 이것을 개발해야 됩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이 같은 창조적 대안의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농촌 마을에 일어난 농부들의 싸움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농부 A는 논에 물을 대기 위해 비포장도로를 가로질러서 고무호스를 설치해 놓았고, 그런데 농부 B는 산 너머 밭을 갈기 위해 경운기를 타고 그 길을 지나가야 한다. 그 경운기가 그 길을 지나가면 고무호스는 찢어질 게 뻔한 상황이다. 자, 농부 A는 논에 물을 대게 하는 고무호스를 그 길 위에 설치해야만 하고 농부 B는 반드시 경운기를 타고 그 길을 지나가야 한다. 이럴 경우 비포장들의 흙 속에 고무호스를 파묻으면 된다. 그러면은 경운기가 지나가도 호스는 찢어지지 않아 농부인은 계속 논에 물을 댈 수 있고 농부인은 밭을 가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창조적 대안, 즉 누나 좋고 매부 좋고 제3의계, 도망치고 가지 잡고 등등의 그 사례가 되겠죠. 협상이 타결되지 못하는 것은 대부분 이 창조적 대안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양쪽이 모두 서로의 욕구가 아니라 요구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인데
협상은 두 빙산의 만남을 비유할 수 있다. 둘 다 요구라는 빙산의 이각을 내세우고 치고받고 부서지지만 사실 문밑에서는 훨씬 더 거대한 욕구가 자리하고 있다. 양쪽의 욕구를 파악하여 모두를 만족시키는 창조적 대안을 발견한 것이 바로 성공적인 협상의 지름길이다. 베트나 얘기는 곧 나온다. Best Alternative to Negotiate Agreement를 줄여서 베트나라고 하는데, 동대문 시장에서 물건을 사려고 할 때 만일 당신이 찾는 물건을 파는 가게가 딱 한 곳뿐이라면 당신의 협상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다른 가게에서도 얼마든지 같은 물건을 살 수 있다면 당신의 협상력은 당연히 강해진다. 반면 가게 주인은 어떨까? 자신이 독점하고 있는 물건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다면 강한 협상력을 갖게 된다. 하지만 찾는 사람은 그 물건을 판매하고 있다면 협상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 자, 이것이 바로 협상에서 베트나 Best Alternative to Negotiate Agreement. 협상에 다다르는 최적의 대안, 뭐 이런 말이죠. 베트나는 한마디로 협상이 결렬되었을 때 대신 취할 수 있는 최상의 대안을 말한다. 위의 경우에 나의 베트나는 그 물건을 파는 다른 가게고, 만약 가까운 곳에 다른 가게가 있다면 당신의 베트나는 아주 좋다. 하지만 다른 가게가 30분이나 걸어가야 하는 곳이 있다면 당신의 베트나는 별로 좋지 않다. 만약 원하는 물건을 살 수 있는 곳이 그 가게뿐이라면 아예 베트나가 없는 것이다. 협상이 깨어졌을 때 당신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 베트나인 것이다. 실험에 의하면 나에게 좋은 베트나가 있음을 상대가 정확하게 인식할 때 나의 상대는 약해진다. 협상 테이블에서 상대방이 나에게 얼마나 양보하느냐,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베트나의 수준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내 베트나가 좋으면 상대방이 많이 양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자신이 가진 베트나를 끊임없이 개선해 나가야만 협상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내가 좋은 베트나를 가지고 있다고 인식할수록 상대방은 좋은 베트나에 합의해 줄 가능성은 자명한 이치다. 따라서 나의 베트나가 좋을 때는 상대방의 일을 적절히 알려야 된다. 모르고 있으면 저 사람이 오히려 더 세게 나올 거니까. 그렇다고 내 베트나가 좋다고 해서 그것을 너무 노골적으로 알리는 것은 자칫 상대방의 관계에 큰 흠집을 낼 수 있다. 협상에서 베트나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 또 결정적인 순간에 나의 베트나를 알려서 상대방을 압박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반대로 나의 베트나가 좋지 않을 때는 가는 그것을 숨겨야 된다. 상대방이 나의 베트나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아는 순간에는 훨씬 야박하게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특별히 예외적인 상황이 아닌 한 사실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협상가는 없다. 거짓으로 꾸미지 않는 선에서 적절히 포장해서 상대방이 나의 어려운 사정을 모르도록 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것을 나무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처럼 베트나는 협상을 유리하게 이끄는 건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 그렇다면 이를 어떻게 해야 좀 더 활용할 수 있을까? 첫째, 상대방의 베트나를 면밀하게 분석해서 탐색해서 문제점이 보이면 바로 지적한다. 베트나가 아주 나쁠 때는 외부의 힘을 빌려 협상해 가고, 베트나가 아주 나쁠 때는 배수진을 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상대방이 이렇게 물었다고 합시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먼저 수질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것이 순서일 것 같습니다. 수질 측정 분야에 3가지 정도의 공인된 방법이 있다는 것을 잘 아시죠? 이렇다면 당신이 그런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당신 얼굴을 붉히면서 예 하고 우물쭈물 이렇게 하면은 상대방 이 친구 이 문제 잘 모른다. 눈치챘을 가능성이 높다. 거짓말하는 당신에게 호감을 느낄 마음하고 이는 결국 인간관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이 슬라이드가 뭘 말하는가 하면은 모든 것을 내가 다 알아야 된다 해서 뭐 잘 모르면서도 아는 체 하지 마라,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차지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사실 저는 잘 몰랐습니다.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오늘 저희 측 담당자에게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좋다. 오히려 당신의 솔직함에 호감을 느낄 것이고 자신도 긴장을 좀 풀 것이다. 이런 분위기는 두 사람에게 서로 존경하며 솔직한 관계를 맺는 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협상은 장학퀴즈에서처럼 누가 많이 알고 있는지를 겨루는 시합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존심 때문에 자신이 모르는 것도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자신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도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막 얘기해요. 이렇게 하면은 협상은 원만하게 진행될지 모르지만 당신의 말이 거짓 재능이 탄로날 경우는 전체 협상이 틀어질 위험성이 있다. 잘 모를 때 아는 척하는 것은 상대방으로부터 호감과 존경을 얻을 수 있는 저의 기회를 놓치는 것이다. 괜히 아는 척해서 저 사람
잘 모르네. 그래서 평가절하다는 것보다는 모를 때 모른다고 함으로써 당신은 상대방을 무장해질 수도 있고 무장시킬 수 있는 그 사람이 또 알려주다가 보면은 자기 패를 보여줄 수 있는 건 그것은 건강한 인간관계 초석을 쌓는데 기여할 것이다. 예. 혹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